대한민국 해상전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3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우리 군의 최첨단 해상전력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덱스는 매해 전세계 방산시장의 핫이슈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해상전력이 이례적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전세계 군사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자주국방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갑질을 뚫어내고 마침내 자립 준비를 시작한 해상 초계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함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함대함 미사일은 해상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저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연안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건데요.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해군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 하나만으로 해상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었고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은밀성 덕분입니다. 일단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조그만 깊게 잠수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운항 중일 때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성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공구사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Y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 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춘 방어 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수상 함정과 함께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 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름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소나 음향 탐지 능력을 갖춘 부표를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브이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강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MAD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내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자망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자망 중인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에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위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의 전략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급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2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3C 오라이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한 대당 68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P3C 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계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P3C 이상급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 항공우주 정비 및 재생전대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기를 수입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일명 P3CK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카이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M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마크 46 경어뢰뿐만 아니라 국산 어뢰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P3C 이상으로 향상시켜 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K에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오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 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 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시 한번 외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당장 16대의 해상 초계기로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이 입증된 지금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PA 포세이돈은 2009년을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우수한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동체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원해,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ANAPY-10 다중임무 레이더와 APS-154 A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부이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월 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AC 가격은 대당 1,600억 원에서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PAC 도입에는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A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브의 소드 PC를 열 때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브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 생산과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AC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사브는 이미 글로벌아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다 소드 PC 또한 글로벌아이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 영국, 인도 등이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8 도입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8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P8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받지 않는 나라를 오히려 찾기 어려운데요. 또한 2017년이면 KF-21을 개발하면서 A사 레이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도입국이 많아지면서 PAC 가격도 1,5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또 다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PAC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영향력 있는 미군 정기 간행무를 통해 PA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이 여지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8은 미 해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아예 생산 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8 6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P8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휘둘렸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이갑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한국형 해상 초계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이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 초계기인데요. 카이는 우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 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환골 탈퇴시킨 경험이 있는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데요. KF-21의 사례를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P3급에서부터 PA급 또는 그 이상의 해상 초계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2022년 MCX를 공개하면서 수송기와 함께 특수목적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해상 초계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상 초계기 자체 개발을 통해 MCX의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소요 물량의 한계 때문에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중급 유기, 조기경 보통제기 등의 국산화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단지 시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